예, 안녕하십니까. 숭실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 오늘 모의고사 성적표 읽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동영상 강의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3학년 부장 김성수입니다. 예, 지난 3월 25일 목요일 날 첫 번째, 올해로서는 첫 번째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실시되었는데요. 지난 4월 15일에 1, 2, 3학년 전 학년 학생들에게 성적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성적표에 이제 숫자와 글자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데 대체로는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방치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체로는 성적표를 받으면 잘 봤냐, 잘 못 봤다, 이런 인상적인 대화들을 나누는 것에서 그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알고 보면 모의고사 성적표에는 알차고 의미 있는 내용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두는 것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의고사 성적표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는 먼저 모의고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는 것에서부터 모의고사의 의미를 찾는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서 모의라고 하는 말을 찾으면 실제의 것을 흉내내어서 시험적으로 해보는 일이라고 하는 뜻이 나오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고사를 붙이게 되면 실제 시험에 해당하는 수능을 대비해서 수능과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험을 모의고사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를 또 다른 말로는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도교육청이 주관을 하게 되고 전국 단위로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붙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모의고사의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수능 시험을 대비한 시험이다. 두 번째는 전국 단위로 자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모의고사에 담겨져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의고사 성적표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수능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전국 단위에서 내 위치는 어디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적표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성적표의 의미를 온전히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형적으로 볼 때 성적표에는, 모의고사 성적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성적표 앞면의 상단에는 표시된 대로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자기 자신의 성적에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기까지는 자세하게 보진 않으셔도 보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단부터 이렇게 잘 안 보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두 번째 단에 보시면 세부 영역별로,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에 대한 세부 영역에 대한 득점이 몇 점인지가 나오고요. 보충 학습이 필요한 문항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끝으로는 조합별로 국어, 수학, 수학 탐구 이런 방식으로 영역별로 조합을 했을 때 백분위가 어디쯤 나오는지에 대한 조합별 백분위 점수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면의 맨 마지막 단에는 문항별 채점 결과 및 정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어부터 탐구 영역까지 모든 문항에 대해서 본인이 체크한 답과 또 정답, 그리고 맞는지 틀리는지 여부, 그리고 정답률이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뒷면을 넘겨보시면 왼편에는 성적표에 사용되어 있는 그 용어들이 해설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뒷면의 오른쪽에는 세부 영역들, 국어의 각 영역, 수학의 각 영역, 영어의 각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 번호들이 소개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지게 되겠고요. 저희는 오늘 앞면에 있었던 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표에 담겨있는 자세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네, 제일 상단에 있는 우리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원점수인데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국어부터 탐구까지 100점 만점인 과목이 있고 50점 만점인 과목이 있고 득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받은 그 점수가 되겠습니다. 원점수는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받은 그 점수가 되겠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답지가 있으면 그 정답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채점한 바로 그 점수가 되겠는데요. 대체로 모의고사는 영역별 배점이 국어, 수학, 영어가 100점씩 그리고 한국사와 탐구 영역이 5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는 2점 문제와 3점 문제가 나뉘어져 있고요. 수학의 경우에는 단답형 의 경우에 4점짜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과 또 난이도로 이렇게 배점이 좀 높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을 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원점수가 중요한 과목은 절대평가로 치러지고 있는 영어와 한국사는 원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바로 매겨지기 때문이죠. 영어의 경우에는 100점부터 90점까지 1등급 이렇게 해서 쭉 19점에서 0점까지가 9등급 이렇게 해서 등급이 나뉘어지게 되고요. 한국사의 경우에도 50점에서 40점까지가 1등급 그리고 그 뒤로는 5점씩 이렇게 간격을 나누어서 등급이 나누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시험지를 채점하면서 바로 아실 수가 있으니까 다른 과목들과 달리 절대평가, 절대점수로 이루어지는 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원점수를 가지고 누가 더 좋은 점수를 누가 더 좋은 점수냐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그냥 더 큰 점수가 좋은 점수가 되겠죠. 어떤 과목에서 나관중 군이 65점을 받고 전숭실 군이 55점을 받았다면 누가 더 좋은 점수일까요? 당연히 나관중 군이 65점을 받았기 때문에 전숭실 군보다 더 높은 점수, 더 좋은 점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점수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험 당일날 어떠한 조작이 필요 없이 바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점수에는 약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죠. 만약에 어떤 학생이 A 과목에서는 65점을 받았고 B 과목에서는 55점을 받았습니다. 어느 과목이 더 좋은 점수일까요? 원점수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목이 더 좋은 점수인지 65점이 더 좋은 점수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생각할 것이 좀 있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 과목이 65점이고 B 과목이 55점입니다. 그래서 A 과목 점수가 더 좋은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평균 점수가 공개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A 과목의 평균 점수는 60점 그리고 B 과목의 평균 점수는 30점이었다고 치면 여러분 어느 과목이 더 좋은 점수일까요? 아무래도 평균 점수가 30점인 B 과목 점수가 더 높은 점수, 더 좋은 점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균 점수가 공개되기 전까지 원점수만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원점수는 그 시험의 난이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점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점수가 표준 점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점수 오른쪽에 표준 점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적표에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시험을 치게 되면 실제의 분포는 예쁜 모양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느 경우는 인원이 좀 많기도 하고 어느 경우는 인원이 좀 적기도 하고 평균보다 이렇게 쏠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꼭 왼편 모양은 아닌데 예를 들자면 이런 모양으로 이제 분포도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계산을 하거나 또 학생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할 때는 정규 분포라고 하는 좀 이렇게 보시기에도 좌우 대칭이 되는 예쁜 곡선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좀 통계치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분포에 해당하는 이 원점수를 가공해서 정규 분포의 곡선에 맞게끔 조정한 점수가 표준 점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표준 점수는 개념상으로는 원점수의 상대적인 위치
그러니까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점수가 표준 점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사용하는 표준 점수는 국어와 수학의 경우는 평균이 100점, 그리고 표준 편차를 20으로 잡는 점수이고요. 사회나 과학 탐구 영역의 경우에는 평균이 50점, 그리고 표준 편차를 10점으로 두는 그런 점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만약 모의고사 성적을 받았는데 표준 점수가 국어의 경우에 100점이다. 그러면 내가 딱 전국의 중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점수의 경우에 100점이다. 그러면 이제 만점을 받은 거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표준 점수는 평균이 100점이기 때문에 국어나 수학의 경우에는 100점을 받았다고 해서 안도하실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점수의 경우에는 어떤 과목이 더 좋은 과목이냐,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의 과목의 경우에 국어 원점수가 55점이고 수학 원점수가 65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과목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일까요? 제가 원점수로서는 잘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래쪽에 표준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국어는 표준 점수가 110점이고 수학은 98점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원점수로만 따져 보았을 때는 65점이 55점보다 크니까 당연히 수학이 더 좋은 점수가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국어와 수학은 표준 점수는 평균이 1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국어는 보니까 100점보다 많은 110점을 받았고 수학은 100점보다 적은 98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경우에는 국어는 전국의 평균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수학은 전국의 평균보다 더 낮은 점수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점수는 수학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더 좋은 점수는 국어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표준 점수의 장점이 있다고 이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표준 점수는 기본적으로 시험이 어려울수록 그리고 평균이 낮을수록 이 표준 점수가 더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시기에 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각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의 차이가 나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학년이 친 3월 학력평가 탐구 영역의 경우에도 사회문화와 윤리와 사상의 만점을 받은 친구들의 경우에 사회문화는 원점수 만점 50점을 받았더라도 표준 점수는 72점인데 반해서 윤리와 사상은 50점 원점수를 받은 친구의 표준 점수가 83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준 점수가 무려 11점 차이가 나는 것이 보이시죠? 이것은 윤리와 사상이 사회 문화에 비해서 시험 난이도가 좀 높았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과학 탐구 중에 있는 물리학 원과 지구과학 원을 비교해 보면 원점수 50점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가 물리학 원은 76점, 그리고 지구과학 원은 72점인 것을 보면 물리학 원이 지구과학 원에 비해서는 시험이 조금 어려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표준 점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표준 점수가 강점도 있는 반면에 약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의 생명과학 점수가 3월 학평 때도 51점을 받았고 표준 점수가 4월 학평 때도 51점을 받았습니다. 어느 달이 더 나은 점수일까요? 두 점수는 표준 점수로 같으니까 같은 점수일까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쉽게 그렇게 알 수가 없는 점수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3월 학평 때 표준 점수 51점은 3등급이었던 데 반해서 4월 학평 때 표준 점수 51점은 4등급이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3월 학평 때의 51점이 더 나은 점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보가 없이 표준 점수만으로는 월별로 진행되는 변화를 읽어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의 약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적의 변화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해당 시험 내에서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강점이 있지만
그 회마다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적의 변화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약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 점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점수가 100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준 점수 오른쪽 칸에 보면 전국 100분위라고 되어 있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오는 점수가 있는데요. 이 점수가 이제 중요한 점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0분위는 자기보다 낮은 표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백분율 값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전체를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기보다 낮은 표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숫자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생의 국어 100분위가 88.44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100에서 뺀 값, 그러니까 100에서 88.44를 빼면 11.56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이 친구의 등수가 11.56등, 그러니까 11등과 12등 사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100분 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분위는 기본적으로 집단 내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는 전국 단위로 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전국 단위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지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표준 점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적 변화를 알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면에 백분위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적 변화를 파악하기에 매우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지리 성적인데요. 이 학생의 경우 한국지리의 성적은 상승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락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원점수로만 보면 32점에서 37점이 되었기 때문에 상승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가도 표준 점수가 59점이니까 변동이 없는 것인가? 등급도 3등급에서 3등급이니까 역시 변화가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결론을 내리기가 좀 어려우시죠? 이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표가 100분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월 학평 때는 100분위가 82입니다. 그러니까 100에서 빼면 18등 정도, 전체 학생을 100명으로 따졌을 때 18등 정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4월 학평 때는 100분위가 78,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100명으로 따졌을 때 22등 정도 했다고 볼 수 있겠으니까 3월 학평에 비해서 4월 학평 때의 위치가 좀 더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 한국지리 성적이 3월 학평 때보다 4월 학평 때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하락했다라고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는 것은 100분위의 지표를 보고야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백분위의 강점은 목표 대학의 합격선과 자기 자신의 위치를 비교하기에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초 진학 설명회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전년도 합격선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죠. 어디가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입정보센터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 대학별 입시 정보를 클릭하시고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를 클릭하신 다음에 희망하는 대학의 이름을 입력하시고 거기서 이제 지금 수능을 대비한 시험이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수능 위주 전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전년도 전형 결과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최종 등록자 교과 성적 70% 컷이라고 하는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100분위 점수와 여러분이 받은 100분위 점수를 비교하셔서 어느 정도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목표치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갭은 있습니다. 수능의 경우에는 재수생들이나 졸업생들까지도 포함된 성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조금 모의고사 성적보다도 조금 안 나올 수가 있는 점을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 2학년의 경우라면 요 지표를 그대로 그냥 비교하셔서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지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등급이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가장 간략한 글자로 이렇게 한 자리 글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의고사고 또 수능이고 내신이고 모두 다 이 9등급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테9이라고 하는 이 방법은 상위 학생들부터 하위 학생들까지의 간격을 9등분하여서 1등급이 4%, 그 다음 7%를 2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정규 분포를 만드는 인원들을 배정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등급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전체에서 상위 40에서 60%에 해당하는 20% 해당하는 친구들의 점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등급의 기본적인 개념은 백분위와의 공통점은 집단 내에서의 위치를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전국 단위에서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백분위와 공통점을 가지는데요. 반면에 백분위는 소수점 두째까지 나오는 좀 섬세한 그런 위치를 지정해 주는데 반해서 등급은 전체 3학년 전체, 2학년 전체, 1학년 전체 전국 단위의 학생들을 9개 단계로만 나누기 때문에 대략적인 위치, 대체적인 수준만을 파악하는 데 좀 그친다라고 하는 것이 백분위와는 좀 다른 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등급의 강점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파악하기 좋게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점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단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표에 보시는 대로 이 학생들은 전부 다 4등급인데 이 학생들의 사회문화 성적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없다고 봐야 될까요? 예, 당연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원점수는 33점에서 25점까지가 전부 다 4등급이고요. 표준 점수로는 58점에서 52점까지 6점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백분위는 75에서 60까지 무려 15%까지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볼 때 그 등급이 너무 대략적인 점수를 부여해주고 있기 때문에 섬세함을 놓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등급은 자기 자신의 전국적인 위치를 간단하게 정말 명료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강점이 있는 반면에 정교한 위치 파악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세부 영역에 대한 득점과 또 보충이 필요한 문항 그리고 조합별 백분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세부 영역 득점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에 해당하는 그 교과목들 안에서 영역 내 평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이라면 보시는 대로 계산, 이해, 추론 그리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평가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요소들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나 잘 득점을 얻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국 평균과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영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라고 하는 4가지 세부 영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듣기는 전국 평균이 19.14인데 반해서 22점을 얻었으니까 전국 평균에 밀리지가 않죠. 말하기도 전국 평균은 7.79인데 반해서 본인 득점은 12점,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쓰기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은 9.80인데 반해서 본인 득점은 15점이죠. 그런데 지금 읽기의 경우에만 전국 평균이 19.24인데 반해서 본인 득점은 18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듣기, 말하기, 쓰기의 영역에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그런 성적을 얻었지만 읽기에서 전국 평균보다 좀 뒤져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앞으로 영어에서 읽기 분야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좀 더 힘을 좀 쏟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인 성적을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부 영역에서의 득점을 보고 본인이 부족한 영역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성적표의 뒷면을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세부 영역별로 해당하는 문항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의 듣기에 해당되는 것은 몇 번인지, 말하기에 해당하는 것은, 쓰기에 해당하는 것은 몇 번인지 이렇게 문항 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영역에 해당되는 문항 번호를 보시고 한 번 더 풀어본다라든지 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찾아서 풀어보시면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이 잘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이제 모의고사를 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지가 사라진 예,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문제지를 내려받는 곳이 예, 있습니다.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시면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대로 홈페이지 화면에서 대학 진학정보라고 하는 곳에서 수능 학력평가라고 하는 곳을 찾아서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하는 탭을 누르시면 지금 3월달, 4월달에 친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가 영어는 듣기평가까지 모두가 다 이렇게 예, 그 파일화되어서 내려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운받으셔서 본인이 필요한 과목들과 또 문항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보충 학습이 필요한 문항에 대한 정보들이 예, 이렇게 예, 나오고 있습니다. 각 과목당 5개씩 나오는 건데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본인이 틀린 것들, 각 영역에서 틀린 것들 중에서 오답률이 낮은 것,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많이 맞췄는데 본인 틀린 것들, 그래서 좀 시급하게 보정이 필요한 그런 문항 수준으로 5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항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시에 나오는 학생의 경우에는 수학이 지금 문항이 3개밖에 나와 있지 않죠. 이것은 왜일까요? 예, 이 친구가 수학을 굉장히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틀린 게 3문항밖에 없어서 5문항이 나오지 않고 3문항밖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번째 단 마지막으로는 조합별 백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학을 지원하게 될 때 모든 영역의 과목들을 수능의 모든 영역을 다 반영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영역들의 조합들을 이룬 것을 전형의 요소로 삼는 그런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까지를 다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고 그 중에서 2개, 그 중에서 하나 뭐 이런 식으로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하기도 하고 또 불리하기도 하고 최선의 조합은 무엇일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합불이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강점은 어디에 있는지 약점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좋은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참고 자료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 이것은 영역별로 어떤 조합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의 전국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는데요. 표준 점수를 단순 합을 기준으로 영역별로 강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예시에 나온 이 학생의 경우라면 100분위 숫자로 봤을 때 국어와 수학을 조합한 이 조합이 가장 강력한 조합이죠. 100분위가 97.46이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강력한 조합은 수학과 탐구를 반영한 조합, 이것이 이제 93.77,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수탐, 그리고 맨 마지막이 국어탐구 85.12. 그래서 이 친구의 경우라면 수학이 꼭 포함된 그런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다른 조합들보다 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문항별 채점 결과와 정답률이 나와 있는 맨 마지막 단, 아랫단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 각 과목들이 나오고 영역들이 나오고요. 맨 윗칸은 자기가 쓴 답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있는 칸이 정답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 칸은 채점 결과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OX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맨 마지막 칸이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 칸이 정답률인데요. A부터 E까지 영어 알파벳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알파벳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정답률을 이야기하는데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 80% 이상이 맞췄다고 하면 A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79%부터 60%까지 맞춘 문제라면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59%부터 40%까지 정답을 맞췄다면 C, 그리고 39%에서 20%까지 학생들이 맞췄다면 D,
그리고 20% 미만으로 맞췄다면 E, 소위 그래서 킬러 문제라고 해당되는 문제가 이 D와 E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 쪽으로 갈수록 쉬운 문제, E 쪽으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해당 학생, 예시에 나온 해당 학생의 경우에 지금 탐구 물리학 1을 쳤는데요. 이 친구의 경우에 지금 틀린 문항이 지금 7번, 8번, 9번 그리고 12번 이렇게 4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빨리 이 친구가 해결해야 되는 문항은 여러분 몇 번일까요? 그렇죠.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항은 정답률이 가장 높은 B가 되는 12번 문항이 틀린 문제 중에서도 다른 전국에 있는 친구들은 많이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놓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7번이나 8번의 경우에는 정답률이 D나 E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도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게 생각해도 되겠지만 지금 12번 문제의 경우에는 79%에서 60%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맞춘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쉬운 문제인데 본인이 놓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률별로 좀 대응하는 전략이 좀 다르실 수가 있겠는데요. A, B, C로 갈수록 개념 이해에 좀 더 충실하시는 공부법을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D나 E로 갈수록 개념 이해보다는 실전 응용력에 좀 더 힘을 쏟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조언하시는 것처럼 A와 B와 C에 있어서는 오답이 나오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해결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 과목별로 자신이 틀린 문제 중에서 혹시 정답률이 A나 B나 C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이 문항들은 반드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셔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것이 꼭 필요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조언을 드리면 먼저 공부 목표를 세울 때는 원점수를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표준 점수나 등급, 표준 점수는 그 해마다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요동을 치기 때문에 이것을 목표로 삼으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등급의 경우에는 좀 칸이 넓기 때문에 이것을 뚫어내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목표로 잡으면 좀 단기적으로는 좀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목표는 원점수로 이번 시험에서 만약에 70점을 받았다면 그 다음 시험에는 내가 2점짜리 문제를 2개를 더 맞춰가지고 74점을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성적의 변화는 100분위로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대부분 등급 정도를 파악하시는 걸로 그냥 끝났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등급은 좀 대략적인 위치 파악은 되지만 섬세한 위치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본인의 위치를 섬세하고 정교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적의 변화는 반드시 100분위로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한 다음에 기분 좋고 나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틀린 문제들을 다시 풀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정답률 A에서 C,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틀리지 않는 개념 이해 중심의 문제들은 반드시 먼저 해결하셔서 이런 부분에서는 실수가 없으시도록 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3월, 4월 모의평가는 끝났고요. 이제 앞으로 있을 일정들을 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1학년도 모의고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학년들의 경우에는 6월 3일 그리고 7월 7일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6월 3일은 대수능 모의평가라고 해서 수능을 제작하는 평가원에서 제작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또 더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죠. 9월 1일에도 그 대수능 모의평가가 한 번 더 있고요. 1, 2학년의 경우에도 같은 날 9월 1일 날 전국연합학력평가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날 3학년들은 또 전국연합학력평가 수능 치기 전에 마지막 학력평가가 되겠고요. 11월 18일 날 대망의 수능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 뒤에 11월 24일 날 1, 2학년들은 이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은 지금 4번의 기회가 더 있고요. 1, 2학년들의 경우에는 올해 2번의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3월 달에 학력평가에 혹시 실수하셨거나 좀 아쉬움이 있으시다면
정답률을 고려한 오답들을 잘 분석하시고 개념 이해 공부들을 잘 하셔서 다음번엔 조금 더 나은 좋은 성적들을 거두셔서 본인의 약점을 보강하고 강점들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회들이 잘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모의고사 성적표 보는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약점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전국적인 위치들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멋진 꿈들이 이렇게 도전을 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들을 열매 맺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여러분들의 멋진 도전들을 응원하면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또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찾아오셔서 꼭 대화 나눠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끝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또 진학과 진로와 관련된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